워낙 많은 이 발표자들께서 발표를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이 토론자 선생님도 많이 모셨습니다. 한꺼번에 한 자리에 다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세션별로 나눠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그 세 개 세션 공이 먼저 그 세 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더 짧게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또 이제 말씀들이 또 많으실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시간은 한 5분 정도로 제가 제약을 하겠습니다. 저랑 이거는 꼭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분은 사전에 저랑 교섭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발표자들께서 뭐 답변하실 부분 또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짧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픈해서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또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될 테니까 네, 준비하신 그 공격적인 질문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발표자 선생님들은 전부 그 발표 중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바로 그 지정 토론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승용여대 이혜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소개해 주신 이 단국대학교 김우정 선생님. 네, 그리고 지금 이동철 선생님을 잔뜩 긴장하게 해주시는 그 서울대 안지현 선생님. 네, 그러면은 바로 그 지정 토론자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가 네, 이동철 선생님의 정보화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논의부터 듣도록 할까요? 순서는 발표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안재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동철 선생님 글을 간단하게 준비한 글 읽는 걸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한문화 위기의 원인으로 주체성 혹은 고유성, 실증성, 제도성의 한계다. 특히 중국과 일본, 대만과 비교해서 한국 한문학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위기의 한 원인으로 정본이 미비하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정본 미비가 위기의 한 원인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보를 만든다고 해서 한국 한문학 위기가 해결될까? 뭐 이런 이제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위기 자체는 인문학 전체에 다 몰아치는 보이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동주 선생님 이것 전반에 대해 답을 또는 좀 어쨌든 한문학이 한때 경세의 학문으로서 적어도 조선은 문화와 사상 그리고 그 정치 일반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이 한문이 맹주노선을 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위축되고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 하는데 어쨌든 이 옛 한문 고적들을 살려낸다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기술 텍스트 연장 보존을 넘어서는 적어도 서양 르네상스 운동을 생각해 보면 보존 고대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는 어쨌든 큰 문명사적 전환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신성저통에서 인문저통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욕망과 의지가 작동했고 그 지점에서 그 욕망과 의지에 칼과 방패 역할을 해줬던 도구 역할을 해줬던 게 오늘 아주 그렇게 해서 한 500년 서양 쪽으로는 특별히 현재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한국 쪽으로는
그래서 정본, 주석, 번역, 개별 이슈들의 연구들이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 점에서 이제 한국 한문학이 만약에 이 이전 것들을 정보를 좀 살려낸다고 한다면 방법론적 차원이나 그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뭐 이거 다른 기술들이 발달하니까 주변 학문들 영향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다시 편입돼가는 원어부대물로 뭐 한문은 사람 갈수록 좀 없어지니까 빨리 하자 그래서 돈 받아내는 정도의 떼쓰는 정도의 현장 아닌가. 그렇다면 뭔가 호과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것들을 살려낼 만한 시대사적 요구와 같이 적어도 뭐 중국은 뭐 그걸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럴 정도의 어떤 이슈 파이팅 될 만한 것이 있는가. 이럴 때 이 논쟁사 가운데 독자적으로 방법론적인 특징이나 이런 고유한 어떤 개발이나 한국 이동철 선생님이 질문하신 전보대 제기하신 그 고유성, 실적, 태도성 이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논의도 같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고 각자 쪽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학적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담론을 얘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기술 뭐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정보원 작업과 어쨌든 이제 미디어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4차 산업은 좀 하기도 하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그건 아주 사기입니다. 확실하게 자신있게 발견합니다. 나가서 좀 싸움하자면 싸움할 사람도 있습니다. 눈먼 덕목이 되어 있지 그건 아닙니다. 다 한다면 도대체 왜 정보하고 디지털이 만나면 왜 만나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이 디지털 세계에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지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좀 그 얘기를 좀 간단히 들었습니다. 좀 질문이 크긴 한데 제가 던질 수 있는 그건 제가 한문학 전문가도 아니고 서양 고등학 전문가로서 이 정도 좀 질문을 들어도 큰데 죄송합니다. 네, 안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25초 남기시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동철 선생님의 답변은 먼저 그 토론 의견을 세 분의 토론 의견을 듣고 같이 답변 몇 분이에요? 저는 좀 못 들어가지고. 네, 답변은 그 토론 이미 발표를 하셨으니까 5분보다 좀 짧게. 네. 미리 조금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그 주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의 한문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용어가 사용됐습니다만은 이 인문학 자료의 전산화에 대한 담론도 꽤 있었고 그리고 또 디지털 인문학적 주제에 의한 담론도 있었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큰 시각에서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우리가 안고 있는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 주제도 세부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한문학 고전학의 문제에 치중할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 인문학적 이슈라기보다는 정보과학을 가지고 인문학을 이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그런 이 주제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원래의 논의의 범위 안에서 논의가 되도록 하고 그것은 제가 좀 교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두 번째 주제 인공지능 기반 한문 고전 자동 번역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김우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죠? 네, 김우정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은 만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생명공학과 마이크로칩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만간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이를테면 뭐 다중 언어 동시 번역이라든지 하는 것들 또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곧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른바 그런 시대의 인간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인간과 디지털, 기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어떤 관계로 설정이 되었다면, 향후에는 오히려 그런 공학기술 같은 것이 인간, 인문학이라고 하는 걸 후속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인간의 미래를 우울하게 그리고자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럴수록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들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저 역시 이 번역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기반한 번역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결국은 마무리를 해야 할 거다라고, 그런 점에서 이건 보조적인 도구다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발달한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백한기 실장님께서는 전자에 위치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후자도 역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각설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만 개 문장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 병렬 코퍼스를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기에는 꽤나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저 역시 놀랐습니다. 네, 아까 또 다른 추가적으로 자료들이 있어서 실제로 한 80만 개 가까운 코퍼스를 기반으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놀라움이 금할 수 없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어떤 정형화된 표현이 많은 승정원 일기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다른 자료들, 특히나 한문 학교에서는 이제 별려문이라든지 심하게는 뭐 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았을 때 넣고서 한다면 어떤 값이 나올까. 아마 이제 그것은 뭐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아무튼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차원인데요. 이 병렬 코퍼스를 정지하는 것, 즉 노이즈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유의했는가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뭐 표점, 뭐 고유명사 처리, 형사, 문장 성분, 특수어 이런 등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출되는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소위 말하는 뉴럴 NMT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정기기 팩터로 인코딩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팩터에서 이제 그 번역 문장이 디코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지는 그 수학적 모델링이 무엇이고 인코딩의 벡터 값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제 분명히 인공지능 기반인데요. 제가 자꾸만 드는 생각은, 야, 그렇게 30만 개 가지고 그때 이 정도까지?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혹시 이게 어차피 인간의 번역도 모방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 그 작은 값을 가지고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상당히 좀 그래도 꽤나 그럴듯해 보여서 그런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블루 점수보다 휴먼 점수가 꽤 높게 나와 있습니다. 60점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 번역에 보다 충실했다고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값이 이렇게 더 높은지, 이건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김현 선생님 쉬는 시간에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인지 과연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관건이 결국 코퍼스의 확대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십니까? 4초 남기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혜은 선생님께서 백준호 선생님의 심증과 물증의 연대, 본인 백 선생님 이 제목을 짓고 굉장히 쾌재를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만큼 영향가 있는 그 발표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근역한문학회 처음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학문 분야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문헌정보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과정에서는 서지학을 전공했고요.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학으로 번역되는 아카이벌 스터디스를 전공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잘 들었고 이 발표문은 한문학 연구에서 디지털 자료의 역할을 살피고 그 활용의 가능성을 논한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995년 10월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실록 CD롬이 출시되었습니다. 1995년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 옆에 김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약간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제 얘기를 김현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서지학 전공이라서 조선시대의 그 출판의 역사, 출판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했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조선왕조실록을 다 보고 인쇄와 출판 그리고 소학은 몇 개 만들었는지 대학은 몇 종 인쇄를 했는지 이런 거 활자 이런 거에 대한 그 조사 카드를 다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색인을 보면서 찾는 일이 옛날 도서 목록 카드에다가 다 작성을 해야 돼서 도저히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낙담을 하고 있던 차에 신문에서 이 조선왕조 시대롬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말 저야말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서 목록 카드를 못 만드는 게 첫 번째 저의 논문의 좌절이었고 또한 이런 CD롬이 나온다 그래서 검색이 된다라는 거를 보고 과감하게 이제 대학원 과정 한 학기를 연장을 했어요. 지도 교수님께는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더 하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다들 빨리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더 하려고 하니?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95년 10월에 조선왕조실록 CD롬이 출간이 되어서 하나 사서 이제 검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이 당시에 부가세 별도 500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드셨는지. 그런 저희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인문학 연구 환경에 아주 대단한 변혁을 가져왔던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한 역사 지식의 대중화를 가져와서 이것을 토대로 실제로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고 또한 많은 문화상품들도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 이후에는 정부 예산으로 국가기관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소위 정보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우리에게 도서관과 박물관 수장고에 머물러 있던 공문원을 연구실에서 이미지 파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또한 이를 토대로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서지 목록의 오류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기관의 자료들을 비교해서 연구의 대상이 될 선본을 가려내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큐레이션 등의 용어들이 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용어들이고 또한 그 영역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오늘 근역한문학회라는 학회에서도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한문학 분야에서 디지털 자료 활용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던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데이터 관계망 분석 이런 사례들을 자료에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모두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흥미로운 사례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저희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시각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컨텐츠 개발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에서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항상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은 현대에 와서 정보기술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연구를 더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디지털 기술은 질문에 대한 답을 꺼내놓을 뿐 질문 자체를 던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은 학문 연구를 풍요롭게 하는 기반 기술이고 그냥 하나의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논문의 매진말에 아날로그적 덕목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표자께서 이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인문학 연구자가 지녀야 될 덕목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에 관계된 얘기를 하셔서 저는 한 1분쯤 더 드리려고 했더니 네, 그냥 시간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긴장하고 계신 발표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선생님, 제가 굳이 요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안재원 선생님께서 정본화를 굳이 왜 정본화인가? 단지 호보적 행위가 아닌 합리적인 시대사적 요구, 당위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정본화와 디지털은 어떻게 만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정본화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 마지막에 유정민 선생님은 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이 정본화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동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정본화의 부분하고 우리가 한학에서 얘기하는 정본화하고 젊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다른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일반적인 이 정본화의 문제 외에 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생기는 정본화의 문제가 새롭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책은 한 권이 여러 개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데 지금 고전 번역원의 문집 총괄은 이 한 카피가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어쩔 수 없이 그게 디지털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이 캐노나이징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디지털로 가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화의 문제고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발생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새롭게 대두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 부분인데 나가다가는 한정도 없고 이동철 선생님께서 당초 의도하셨던 그런 의미에 국한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문이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책을 써야지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고, 물론 피해가자고 말씀드린다면 약간 예를 들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것보다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같은 거는 위기의 원인이기보다 위기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질문이 고민한 거라서 답을 짧은 시간에 최대한 일단 드리고 다시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는 안 나와있지만 개인적으로 고전과 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고전이라는 것에도 있지만 미래라고 하는 데서 같은 중점이 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동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모델이랄까 지적 자원이랄까 이런 걸로 중도 틀로서 돌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동선을 막는 건 다 마찬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과연 우리 시대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근대 국가 문제라든지 자본주의 체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학술에 보면 서구 중심주의의 문제가 있고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중국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국적 문헌학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저기 한문학이라서 제가 뺐지만 한글 문헌의 문제라든지 보문서 문제도 같이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생략을 했는데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전 정보원이 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일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항상 뭔가 정말 공무원식으로 일을 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이거 해마다 이거 쌓이는 걸로 만들 장기적으로 못 만드니까 우리가 뭔가 그걸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되게 짧은 시간에 추격자로서는 성공을 했지만 우리가 선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도를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 눈으로 우리가 뭔가를 세계를 보고 사물을 해석하는 틀을 못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전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세계 문명의 역사를 쭉 보면 그게 거의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 뭔가 새로운 것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말씀드리고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전통시대 학문 그런데 아까 한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 오히려 주자학 같은 걸 굉장히 문학적으로 실마 있게 연구한 건 우리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그러한 것이라든지 또는 반대 중국에서의 그 문헌학의 성과, 청대 고중학의 성과 그뿐만이 아니라 서양 고전학의 성과라든지 저는 예를 들어 불교라든지 이슬람 문명 거도 최대한 받아들이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세종대왕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15세기 전반부에 세계 역사 29개 발명을 했는데 그 중국이 5개 있고 그때 다른 동아시아를 제외하고 27개 발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교, 중국, 이슬람, 인도 문명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사례 뭐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디지털인가? 제가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역사라든지 문명사를 쫙 훑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독특한 게 뭐냐면 한국 문명에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안 망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떨 때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판이 바뀔 때 결묘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편승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이제 뭐 제가 한국의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몇 번 이렇게 나왔을 때 보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절묘한 게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거 1차,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던 전산화 같은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디지털로 옮겨서 소니를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큰 틀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됐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DJ 하는 것이 잘 진행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현재 있는 많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의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결국 우리를 승자의 저주로 작용하고 있는 또는 사람들에 따라 그걸 적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왜 과거사의 매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주목을 했는데 더 상세한 얘기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글을 발표하거나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간 관계에서 여기로 딱 맞추면 정확하게 5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머가 딱 걸리군요. 네, 사실은 지금 이 정보나라고 하는 말이 사실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정보나라고 하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이 캐노나이징이라고 하는 게 불교, 기독교 같은 그런 종교라면 모를까. 항상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열려 있어야 될 이 학문의 세계에서 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권위를 정하는 그러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말을 하지만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리고 디지털이 효과적으로 도와줘야 될 일. 우리 이 선생님께서 예전 그 추억을 되새겨 주셨습니다만 제가 한글 조선왕조실록 시드롬에 바로 이어서 한문 조선왕조실록 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동철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인명, 지명, 서명과 같은 25사 표점 방식에 쓰였던 그 전명부, 서명부에 상응하는 이 태깅을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5사 표점 방식에 사용되어 있는 구두점을 그대로
그 한문 텍스트에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작업이 사실상 한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그와 같이 텍스트를 정밀하게, 정본화가 그냥 이 글자가 맞냐 저 글자가 맞느냐 그래서 이제 그 글자의 교감주사는 부분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전명 서명과 같은 것이 명확하게 인지가 돼야지 그것이 이제 그 전후 문맥이 그에 맞게 기술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룰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태깅하는지 그 기술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규칙이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텍스트 인코딩 마크업 룰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고전번역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현재 한국중앙연구원의 이런 고전 텍스트의 그나마 거의 유일한 형태의 이 마크업 룰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될 일들이 이 디지털 시대의 과제로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이 김우정 선생님께서 그 백한기 선생님께 일단 보기에 놀랍다. 이게 승종원 일기의 뭐 특수성, 즉 뭐 관용적인 어구가 많다고 하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인공지능 번역이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들이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코퍼스를 정제하고 그것이 돈 많이 들어서 30만 건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게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토론문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들을 보고 발표할 때 일부 생략을 해서 토론을 위해서 남겨둔 부분이어서 토론 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어서 조금 답변이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2가지인데요. 저희가 그 영조 승종원 일기 한 5년치의 그 분량을 문단으로 다 분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50만 문장 이상이 나왔어요. 그 중에 중복 문장을 다 걸러내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채택한 문장이 한 35만 문장. 그러면 적어도 그 한 15만에서 20만 정도의 문장은 중복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문장 그 식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 그 승종월기는 반복 기사들, 반복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번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코포스 양이 매우 중요한데, 그 코포스 양이 1차년도에 저희가 30만 개밖에 구축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앙 번역기를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중앙 코퍼스로 한 50만 문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습된 데이터의 코퍼스 양 자체가 이제 한 그 80만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2번째, 저희가 그 병렬 코퍼스를 제작을 할 때 9편의 승종월기 그 표점본을 사용을 했고 저희 번역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편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도 이미 번역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영조 승종월기의 경우, 그래서 교감 사항들을 번역할 때 나타나는 것들을 다 원문에 반영을 했어요. 교감 반영하고 표점의 오류 같은 경우도 정제할 때 다 수정하고, 번역문의 경우도 또다시 윤문을 하고, 의역의 경우는 다 제거하고, 보충역은 일부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준 번역자들이 이 정제되어 있는 코포스 만드는 작업에 상당 기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코포스 구축에 심혈을 좀 기울였다. 그래서 정제된 데이터에 의한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번째는 제가 사실 이쪽 분야 비전문가이고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실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벡터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건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건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향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병렬 코퍼스를 확충할 거냐라는 거 질문하셨는데 아까 설명할 때도 이제 승정원 일기 외에 이제 조선왕조실록 저희가 새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쪽에 그 문헌들을 더 이제 코퍼스로 수집을 할 계획인데 한 가지 그 이동철 선생님 그 발표하신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데모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볼 때 그 표점부호의 변화를 주면 번역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원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기계 번역이 조금 이게 그 활성화되고 이게 그 번역 사업의 어떤 그 보조적인 도구로 이렇게 본격화될 때에 번역 전 단계에서 이 데이터가 원문 데이터에 대한 정제 내지는 표점이 상세하게 이루어질 때 이 기계 번역의 어떤 결과도 같이 따라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번역 전 단계의 그 고전 문헌에 대한 정리들이 좀 활발하게 또는 그 어떤 그 표준화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 후반에서 진행되는 그런 그 번역 과정들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우정 선생님께서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점심 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번역 결과물에 대한 착시 효과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정말 핵심적인 이 명사의 적용이 틀렸는데도 어미라든지 조사, 이 수사법이 우리 인간의 언어 표현에 가까우면은 이거 번역 잘 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뉴럴 네트워크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그게 장기예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서 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울러 이 코퍼스 정제를 하신다면 오늘 그 번역단 예문을 보시면서 굉장히 그 문투가 예스럽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건 인공지능이 그렇게 그 고전적 취향이 있어서 예스럽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패럴렐 코퍼스에 들어간 그 문장들이 전부 다 고전 번역원이 굉장히 좀 많은 핀잔도 받는 그 아주 예스런 그런 번역 툴을 쓰고 있는 그 문장을 이 코퍼스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참 그 코퍼스 문장을 조금 좀 현대적인 문장으로 쓰시면은 이 번역기가 아주 현대적인 번역을 해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해가는데 인공지능 번역은 그래도 벌써 제가 점심시간에도 논의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부분이 관행적인 표현이고 그 룰 베이스가 아니지만 사실 룰처럼 이렇게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경만 꼭 그걸 적용했을 때 그렇게 그럴듯한 문장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까지 외면하고 그냥 매번 똑같이 번역 사업을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시도할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이혜은 선생님께서 백준 선생님께 그 디지털 기술은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고 한 말씀에 공감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그런 아날로그적 덕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상당히 뜻을 모으시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죠? 우리 이혜원 선생님의 질문과 함께 그럼 저의 질문을 같이 엮어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하나 이유는 그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안티테드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삐딱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둘이 약간 짧아가지고요. 사실 질문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가 아주 깊은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답변인데 저는 어떤 자격으로 할 수 있냐면은 세대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 윗 선배 세대들께서 보기에는 저는 조금 디지털에 가까운 쪽이고
제 후배 세대가 보기에는 저는 좀 아날로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낀 세대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09년에 태어나서 1787년에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석사 논문 작성할 때 그분께 고전 번역은 DB에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원문을 입력하고 번역을 표정 다 찍고 번역을 다 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정말 큰 공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면 다른 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 선생님께서도 디지털 이민자하고 디지털 원주민을 말씀하셨는데 이민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말자. 한 10년 전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한중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자료센터를 이제 막 구축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구자들도 XML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직접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김 선생님께서 자리를 비우니까 다들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를 연구자한테 하라고 하느냐. 근데 저는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도 하고 저희 결과물은 그래서 제 손을 직접 거쳐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디지털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잊지 말자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아날로그적 감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새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그 덕질 있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권장을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흥미 있는 걸 느껴야지 뭐가 재미있는지를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연구자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오전 발표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게 인문학은 틀린 게 아니다.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각자가 다른 거, 좋아하는 걸 해야 뭐가 또 새롭고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흥미를 느끼고 의심을 계속 해보는 게 가장 큰 덕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덕목은 검색한 자료를 검증하기. 이걸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오면은 텍스트나 문헌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요새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또 오류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 열심히 열심히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좀 잘못된 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좀 DB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아까 양원 선생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인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걸 또 다시 후속 연구자가 인용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문학자니까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그 어려운 시간,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DB에 대해서 적어도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내가 여기서 인용을 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열심히 구축한 DB 가운데 오류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 학회의 질문 시간에 그거를 자기가 틀린 걸 알아냈다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대한 양의 DB를 구축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 오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밝혀냈다고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컨텍스트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맥락 없이 결과값만 가지고서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몸통의 원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혜은 선생님하고 인연이 사실 제가 해제 작업을 국립중앙도서관 해제 작업 하다가 인연을 맺게 됐는데 해제 작업을 하려면은 그 거질의 책을 다 봐야 되잖아요. 하나 다 보고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제공된 자료만 가지고서 이 자료를 이해하는 거 하고 하나의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면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제 김현 선생님 질문은 디지털을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야 맞죠. 맞는데 이제 사실 좀 무당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주어진 주제 안에서 내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입력만 하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발견해내는 그런 감시관을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예시로 들었던 것도 제가 직접 작업을 하다가 발견했던 그런 이제 필사기라든가 장서기가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마 특히 이제 후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공동 연구에 일원으로 참여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새로운 질문을 발견해낼 그런 기회를 많이 스스로 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넘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로서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이 아마 이 백 선생님, 그 다음에 유인태 선생님, 그리고 유정민 선생님 이렇게 지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세 분이 다 관심 주제와 연구 방법론이 다릅니다. 그 백 선생님은 이 어떤 데이터의 분석에 의한 발견을 지금 쪽에 좀 치중하다면 유인태 선생은 그 디지털 데이터 일종의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고, 그리고 유정민 선생님은 기존의 문학 연구의 어떤 시공간적 폭과 깊이를 넓혀서 새로운 또 발견을 이뤄내는 그러한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두신 것이기 때문에 묘하게 이런 이 기존의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적 특색이 일부씩 이렇게 닮아드는 그러한 차이점을 보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질문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질문보다는 좀 더 근거 있는 답변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자, 네, 자, 이 시간 지금 이 판을 또 두 번 더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여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플로어에서 이거는 여기 이 자리에 이 시점에서 꼭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전부 그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세 세션 다 돌아간 다음에는 그때 남은 시간 모두 이 플로어에서의 논의로 하겠습니다. 빨리 다음 세션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동철 교수 딱 1분만. 예, 아까 왜 정보난에 대해서 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 전화선 했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더 하고요.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할 게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특징이 있어서 어떤 문제냐면 좀 체계적이 연계적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세 번째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방적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표점이든 디지털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틀릴 때 정확하게 틀리는 거예요. 진짜 그게 분명합니다. 정확하게 틀리고 그거를 우리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거 정보나든 뭐든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냐면, 텍스트의 문제가 있지만 콘텍스트의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는 전통 시대랑 너무 급격한 단절이 있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우리 안 박사도 소개를 했지만, 안 교수도 소개를 했지만, 니체랑 박 터지게 싸운 게 빌라모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문헌학자가 있어요. 고전학, 온전한 고전학, 고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고전 시대, 전통 시대를 총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새 뭐 디지털 베네치아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앞으로 주목해야 되고 그것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히려 정보노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과 상대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정보노화를 개방하고 그리고 계속 완성을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순간에서의 완성을 고집하거나 주장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완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그런 열린 정보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디지털과 정보화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 굉장히 절제해서 해주셨고, 그리고 이 답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네, 자, 절제해서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바로 다음 판으로 탕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